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태양으로부터 명왕성까지 태양계 행성과 천체에 대해서 여행을 해봤는데요. 여기까지 둘러보고 나면 좀 새로운 호기심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행성들 사이의 광활한 우주 공간에는 행성과 위성만 존재하는 것일까? 또 명왕성을 지난 다음에는 과연 뭐가 있을 것인가? 사실 태양을 통과하는 길목에는 수많은 바위 덩어리, 금속들, 얼음 알갱이, 여러 가지 이런 작은 천체들이 존재합니다.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작은 천체들이지만 어쩌면 138억 년에 이르는 우주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또 지구를 위협하는 그런 엄청난 위력을 숨기고 있기도 하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천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태양계의 탄생의 비밀과 지구의 운명을 꺼내지고 있는 이런 작은 천체들, 여기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우주 읽어드립니다에서 낱낱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문학 박사 이명현입니다.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작은 천체들이 있는데요. 소행성, 유성체, 미행성, 혜성이 대표적인 작은 천체들에 속합니다. 이 중에서 그래도 태양계 여행을 할 때 먼저 주목을 해봐야 될 천체가 있는데요. 바로 소행성입니다. 이 소행성은 말 그대로 작은 천체들인데요. 어떤 한 행성이 있어야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조각조각 난 돌멩이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행성입니다. 이 소행성은 크기가 큰 것은요, 거의 1000km에 이르는 세레스 같은 큰 소행성이 있는 반면에 정말 제 주먹만한 돌덩어리까지가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측정된 소행성은 수만 개에 이르는데 추측하기는 수백만 개가 넘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행성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기가 큰 것들은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크기가 작은 것들은 관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를 예측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소행성들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존재하면서 띠를 이루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소행성대라고 부릅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도 가장 큰 행성이고요. 그런 만큼 중력이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소행성들은 목성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목성의 공전 주기와 비슷하게 돌고 있고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소행성들이 그룹핑을 해서 존재를 하고 있는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트로이 소행성군입니다. 근데 거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구 주위에도 한 3그룹 정도의 소행성 집단이 있어서 대략 한 1년에 한 바퀴씩 태양 주위를 도는데 지구의 앞쪽에서 도는 애들이 있고 지구의 뒤쪽에서 도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소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소행성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또 대표적인 천체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얼음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작은 천체인데 바로 혜성이라고 부릅니다. 혜성의 구조를 보면 혜성은 가운데 핵이 있는데요. 이 핵이 먼지와 얼음이 뒤섞여 있는 덩어리, 마치 눈사람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애들이 태양의 영향에 의해서 밀려나게 돼서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복사압이라고 하는 빛의 압력과 태양으로부터 입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반대 방향 쪽으로 꼬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꼬리에는 크게 먼지꼬리, 먼지가 분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온꼬리, 이온이 분출되는 그런 여러 종류의 꼬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혜성은 꼬리를 통해서 질량을 분출해서 태양을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10% 정도의 질량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혜성은 태양 주위를 돌 때마다 계속해서 궤도가 변하게 되고 점점 더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혜성들은 몇 차례 태양 주위를 돌게 되면 태양으로 추락해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혜성들의 궤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혜성은 너무나 특이한 천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인간이 인지 능력을 가졌을 때부터 관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혜성이 지구의 대기 현상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요. 신이 계시를 보내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혜성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의 상징이기도 했었는데 이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 나타났던 대혜성들, 그걸 다 모아서 궤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역사상 관측했던 대혜성이라고 부르는 이 혜성이 사실은 하나의 혜성이 태양 주위를 76년마다 돌면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1758년도에 이 혜성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동료 천문학자들이
실제로 헨리가 예측했던 대로 혜성이 나타나는지를 기다렸겠죠. 결론은 관측을 했는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혜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공존하는 주기성을 갖고 있는 천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대혜성의 이름을 헨리라고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혜성들은 대체 어디로부터 날아오는 것일까요? 혜성이 오는 곳은 대체적으로 두 군데서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해왕성과 명왕성 궤도 근처에 마치 소행성대처럼 자그마한 천체들이 수도 없이 널려 있는 납작하게 원반으로 모여 있는 것을 카이퍼 벨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천체들 중에서 일부가 어떤 불안정한 현상에 의해서 태양계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이 혜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다가 보니까 목성이라든가 토성같이 중력이 강한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처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태양계 안쪽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게 되는 궤도를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주기 혜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카이퍼 벨트라고 하는 지역을 넘어서서 태양계 외곽으로 가게 되면요, 태양계를 둥그렇게 공처럼 둘러싸고 있는 얼음 알갱이들의 집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곳을 오르트 구름이라고 합니다. 이 오르트 구름은 얼음 알갱이 천체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들이 불안정해지는 요소들에 의해서 태양계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먼 곳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주기 혜성이 되는데요, 보통은 1초에 30km 이렇게 날아가는 혜성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 속도로 한 바퀴 돌려면 그럼 3만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오는 혜성들이 장주기 혜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작은 천체들이 궤도를 벗어나서 지구와 충돌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지구에도 거의 매일 이런 작은 유성체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구는 이런 천체들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꾸준히 주시하면서 지구와 충돌하고 있는 천체들을 관측해야 되는데요, Near Earth Object, 영어로 NEO, 우리말로는 근지구 천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되게 위험합니다. 실제로 지구를 위협했던 천체들이 최근에도 있는데요, 1908년에 6월 30일인데요 시베리아 퉁구스카 지역에서 소행성 또는 혜성이라고도 불립니다. 그게 충돌을 했는데 대략 크기가 한 40m에서 50m 정도 되는 그 정도가 공중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파로 한반도보다 훨씬 넓은 퉁구스카 지역의 나무들이 초토화되고요,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유럽의 기차들이 흔들리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첼라빈스크 천체가 폭발을 했는데요, 그 여파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상해를 입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지구는 지구의 공전궤도 근처를 통과하는 수많은 지구 근접 천체들에 의해서 잠재적인 충돌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서 이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최근의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다가오는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시키자. 그러니까 소행성은 상대적으로 작은 천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뭔가 충격을 주면 얘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전 궤도와 자전 궤도가 변하면 지구를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그 천체의 달에다가 다트라고 하는 탐사선을 충돌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충돌한 충격량만큼이 여기 영향을 미쳐서 이 궤도가 변하겠죠. 변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충돌을 시키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정밀 타격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는 실험을 이제는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제일 무식한 방법은 소행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금속으로 만드는 더 거대한 우주선을 갖다 놓게 되면 얘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중력 때문에. 그렇게 해서 궤도를 변경시키는 아주 원론적이고 가장 무식한 방법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처럼 마구 충돌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우주선의 추진 장치를 달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페인트 칠 방법도 있고요. 필름 같은 걸 가져가거나 돛대 같은 걸 가져가서 뒤집어 씌운다든가 이런 식의 것을 통해서 하자,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성공 가능성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멀리 있을 때 발견하게 되면 충분히 궤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당장 2시간 남았다. 그럴 때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먼 곳에 있을 때 발견하는가가 최종적인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 지구적으로 소행성들을 감시하는 기구를 조직해서 천문학자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포피스 소행성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2029년에 가까운 미래에 지구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행성으로 아포피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포피스의 궤도 요소로 봐서는 충돌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행성이 작은 천체라는 거예요. 작은 천체라는 건 뭡니까? 주변에 작은 영장에 의해서도 궤도가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운 좋지 않게도 우리가 만드는 인공 우주 쓰레기랑 충돌할 수도 있고, 정말 재수없게 날아다니고 있던 자연적인 우주 먼지가 충돌해서 그 작은 충돌이 궤도를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포피스를 굉장히 주시해서 지금 관측을 하고 있고, 지금 아포피스 탐사선을 만들어서 발사하자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획 단계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2029년이면 얼마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갖고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 있기 때문에 아포피스 탐사선은 어느 형태로든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양계 내에 있는 작은 천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작은 천체들, 그러니까 이 존재감이 되게 약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작은 천체의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 천체 하나하나를 다 비중 있게 다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컨센서스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이 작은 천체들이 태양계의 초창기의 비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많은 물리적인 비밀을 밝혀줄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작은 천체들이 사실은 지구에 충돌했을 때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천체들은 작지만은 않은 효과를 나타내는 천체라는 것이 알려졌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중요도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